제가 공백 기간이 있었지만 좀 더 제 능력을 키울 수 있고 좀 더 돋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고요. 그것만 하더라도 사실 그게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 많은 환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메가스쿨의 교장을 맡고 있는 창동욱입니다. 2023년 시작된 메가스쿨 1기가 연자들의 열정과 참여하신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성공적으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메가스쿨만의 차별화된 교육 커리큘럼을 소개해드리자면, 첫째, 메가스쿨은 담임과 부담임제로 운영해 임상 경험이 다소 부족한 원장님들도 책임지고 실력을 향상시켜드립니다. 둘째, 라이브 서저리, 토론 수업을 통해서 실전에 강한 교육을 제공해드립니다. 셋째, 최상급 막강 연자진들의 사전 협업과 철저한 내용 준비로 강의가 수준과 집중도가 다릅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메가스쿨의 최종 목표는 젊고 유능한 치의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해외에 알려 한국 치과 임플란트 임상이 최고 수준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가스쿨은 언제나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기대하는 분들부터 글로벌 임플란트 임상의 스타를 꿈꾸는 모든 분들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K 임플란트 미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메가스쿨과 지금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메가젠과 함께하는 치신보TV 웨비나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수원에서 개업을 하고 있는 윤정훈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전치부에 광범위한 골 흡수가 있을 때 임플란트 쉽게 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 광고나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계시는 그 아리 임플란트에 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임플란트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뭐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선생님들 대부분 다 동의를 하시겠지만 임플란트 수술의 전체적인 흐름은 결국은 이제 미니멀리 인베이시브한 수술, 다시 말해서 환자도 편하고 술자도 편한 이제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이러한 수술과 함께 또한 그 수술에 대한 예지성 있는 결과를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술자 입장에서는 그 수술을 심플하게 하는 반면에 좀 더 정확한 그 위치라든지 방법들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술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숙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뭐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어떤 채소 침습 수술 세미나에서 연자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때 제 마음에 울림이 있어서 이렇게 선생님들께 한번 공유를 먼저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격적인 강의로 들어가서 전치부에 있어서 뭐 이런 몇 가지 증례들을 보면서 뭐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례는 상악 전치부 단일치에서 광범위한 흡수가 있는 증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11번 치와 같이 이렇게 광범위한 흡수가 있는 경우에 CT상에서 보면 이와 같이 이렇게 거의 뭐 바칼이나 파라탈 쪽의 본들이 거의 다 녹아 있어서 거의 배잘본만 남아 있는 이런 상태지요. 그래서 뭐 제가 사진을 지금 찾지를 못했는데 이 케이스는 결국은 그래서 이러한 광범위한 흡수들 때문에 브릿지 형태로 일단 치료를 마무리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증례를 보면 이와 같이 CT상에서 보면은 굉장히 전치부에 나이프 엣지만 남아있는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러한 증례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증례들은 그 왼쪽에서와 같이 이렇게 롱 브릿지 형태로 이렇게 임플란트를 하는 게 일반적이었고요. 아니면 만약에 이제 지배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리치 스플리터 사실은 쉽지는 않겠지요. 그런 경우였다면 꽤 오랫동안 뭐 거의 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치료 기간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이 생길 가능성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케이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 페리오가 좋지 않아서 광범위한 그 본의 흡수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있는 케이스라면 특히 전치부에 있어서는 이런 경우에 이제 심미선까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한 GBR이라든지 본그라프트,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부가적인 수식들이 필요한 그런 상태가 되고요. 수술 기간도 길어지고 마찬가지로 sul자가 힘든 만큼 컴플리케이션의 가능성도 많아지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흔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와 같이 즉시 식립을 하고 나서도 보면 그 발치와의 흡수라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100% 예측을 한다는 것들은 힘든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임플란트의 식립 깊이라든지 환자분의 호스트 팩터에 의해 가지고 오랜 기간 후에 뭐 이와 같이 본 리접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례를 보시면 뭐 이건 제 증례가 되겠는데요. 한 10년 정도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10년 정도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본 흡수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힐링을 시킨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CT를 다시 찍어 보면 물론 그 인접 자연치 쪽에 치간골들은 있었지만 그 D선씨가 심한 부위에서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거의 배잘본만 남아 있는 이러한 증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이렇게 플랩을 열고 광범위한 본의 흡수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습니다. 이때는 꽤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애니원 임플란트 3.5 직경에 11.5mm를 식립을 하고 그래서 인접 미드 페이셜 부위에서 한 3mm 이상의 간격을 둬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깊이 식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인터프록시멀 본에서도 본 임플란트를 이렇게 한 3mm 이상 이렇게 깊이 식립을 하여서 최대한 이제 임플란트 주변에 본을 만들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그라프트를 하고 이 본그라프트 머티리얼도 이제 보바인 본으로 잘 녹지 않는 그러한 본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메쉬를 사용을 해서 GBR을 시행을 하고 뭐 소프티슈를 광범위하게 하지는 못했고요. 일단 그 수술 중에 채취된 이런 연조직들을 일부 해서 이렇게 수술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쪽이 좀 꺼져 있어서 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어쨌든 환자분의 심리적인 요구들은 크지 않아서 일단 기능의 회복에 초점을 두면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수술은 이렇게 되었고요. 뭐 CT상에서 보면 팔라탈과 바칼 쪽으로 라비알 쪽으로 이렇게 꽤나 많은 양의 본그라프트를 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펙트 부위도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힐링이 일어났고요. 뭐 이런 링크 어버트먼트를 사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아주 아름답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이렇게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후를 좀 살펴보면 보철을 직후 사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은 한 5년 9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제 임플란트 주변으로 본들이 이렇게 조금씩 녹기 시작을 한 것이죠. 본그라프트 된 부분들도 이렇게 흡수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 6년 11개월 그러니까 대략 한 7년 정도 지났을 때 보니까 처음에 했던 그 본그라프트 머티리얼들은 뭐 팔라탈도 그렇고 라비알도 그렇고 거의 흡수가 되어버린 그러한 증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직후에 이러한 본그라프트 했던 것들이 GBR까지 했지만 뭐 특별히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힐링 기간 동안에 뭐 소프트티슈가 그 디선시가 생기거나 그런 건 없었고 힐링은 잘 일어났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많은 흡수를 보이고 임플란트 스레드가 노출이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뭐 GBR이 물론 모든 케이스가 이런지는 않겠죠. 그리고 또 이 케이스에 또 제가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GBR을 하거나 광범위한 수술들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뭐 팩터, 주로 저는 개인적으로 호스트 팩터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결과들에서 좀 벗어나는 경우들을 개인적으로는 꽤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안으로는 뭐 결국은 이제 가장 큰 부분들이 GBR의 가능성들을 좀 줄여가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리 임플란트가 출시가 되었고요. 저도 한 1년 가까이 지금 사용을 하면서 비교적 이제 용이하게 임플란트 수술들을 어려운 케이스에서 하고 있어서 선생님들과 함께 경험도 좀 나누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번 강의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뭐 일단 임플란트의 특징, 아리 임플란트 뭐 새롭게 출시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특징을 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티리얼 쪽에 아트로픽 리치의 뭐 새로운 그 게임 체인저가 된다 뭐 이렇게 회사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리 임플란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치아의 본을 뭐 여기 하악이긴 합니다만은 그 치조골과 그 하방에 있는 베이잘본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선생님들께서 다들 아시다시피 이러한 베이잘본은 치아의 소실에 관계없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베이잘본이 만들어지는 형태를 보면 치아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발치가 되고 나서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알베올라 본들이 흡수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흡수가 좀 이제 광범위해지면서 알베올라 본들이 얇아지면서 결국 끝에 가서 이제 변하지 않는 이 베이잘 본들이 남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베이잘본만 남아 있거나 베이잘본을 포함해서 알베올라 본이 굉장히 얇게 남아 있는 나이프 엣지만 남아 있는 이러한 증례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앞에서 세 번째 증례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GBR 형태의 수술들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치조골을 기준으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결국 이제 GBR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고 또한 그 컴플리케이션 우려들도 많아지는 것들은 뭐 일단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광범위한 흡수가 있는 증례에서 이 아리 임플란트를 이용을 해서 베이잘본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상부의 커프를 이용을 해서 수복을 한다면은 일단 뭐 수술 자체는 굉장히 심플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그리고 미니멀리 인베이시브한 수술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뭐 아리 임플란트에 대한 이제 좀 특징을 일단 부분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 임플란트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이제 많이들 접해 보셨기 때문에 뭐 크게 놀라지 않으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또한 처음 보시면서 임플란트가 왜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리 임플란트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환봉에서 스레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커프를 만들어 놓은 원바디 임플란트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장점이자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스레드 파트부터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아리 임플란트의 스레드의 특징은 일단 기본적으로 딥 그리고 나이프 스레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레드가 굉장히 뾰족뾰족하고 본을 갖다가 이렇게 꽉꽉 물고 들어가는 그러한 임플란트 스레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이러한 형태의 임플란트들은 상부의 구조물들이 길고 크기 때문에 하방에서 이렇게 본을 갖다가 강력하게 고정력을 얻어야지만 그 변수들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 임플란트의 특징 중에 하나인
딥 나이프 스레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에이펙스가 좁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드릴링을 좀 적게 하더라도 이제 임플란트의 고정을 갖다가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러한 그 표면은 이제 SLA 서피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LA 서피스 위에 또 이 칼슘을 침착을 시킨 그 엑스피드 표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본과의 그 컨택 그리고 본과의 결합력들 시간들을 갖다가 좀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또한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스레드 파트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커프와 그 다음에 이제 커넥션 부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커넥션은 익스터널 커넥션이 되겠습니다. 그 한 10도 정도의 테이퍼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커넥션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 그 커프에서 상방에서 커프의 탑에서 상방 2mm 정도까지는 굉장히 하이 팔리싱 된 그 서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물론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플러그의 침착이 적어진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상방 2mm 지점부터 해서는 이 셀라이크 그루브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이크로 그루브가 있어서 진지바의 그 파이브로블라스트들이 여기에 이제 잘 접착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이 커프는 이 스트레이트한 바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력이 이렇게 집중되는 그러한 부위가 적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회사 쪽에서 나오는 설명에 의하면 강도가 그 비슷한 임플란트들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증가가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략적인 이 RE 임플란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위, 그 머신드 매직 커프가 되겠습니다. 이 부위는 그 평균적인 그 표면의 거칠기가 0.2 마이크론 이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RA 값이라는 것들이 이제 임플란트 표면의 거칠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0.2 마이크론 이하로서 굉장히 하이 팔리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근거를 조금 살펴보면 그 RA 값이 0.2 마이크론 이하인 스무스 서피스에서는 그 부착된 박테리아의 총량의 변화가 별로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증가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볼렌의 97년도 논문에 의하면 0.2 마이크론 정도를 그 임계 표면 거칠기, 그러니까 임플란트 플라그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표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표면 RA 값이 0.2 마이크론 이하의 아주 하이 팔리싱 되어 있는 표면 거칠기로 인해서 플라그의 침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히려 플라그가 침착된다 하더라도 좀 더 제거가 유리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이제 처음 보시면 이제 많이들 이제 생각하시고 물어보시고 하는 이 그루브가 되겠습니다. 회사 쪽에서 이름 붙인 것들은 셀라이크 그루브라고 하는데요. 이 그루브는 대략 한 그 그루브 사이의 간격이 한 17 마이크론 정도의 마이크로 그루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루브가 있을 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그 2021년에 그 패트릭이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약 한 7.5에서 20 마이크론 정도의 마이크로 그루브가 있을 때 이러한 넓이 정도가 있을 때 이 HGF 그러니까 휴먼 진지벌 파이브로블러스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진지바에 붙어 있는 그 파이브로블러스트의 셀들이 이 정도의 간격의 마이크로 그루브에 잘 생성도 되고 또 잘 붙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이크로 글로브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와 같이 그 파이브로블러스트들이 잘 부착이 되고 빨리 부착이 되고 또한 강력한 부착력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스무스 서피스나 적당히 되어 있는 그러한 표면보다는 이러한 그루브를 가지고 있어서 만들어 놓으면은 그 진지바를 이렇게 덮었을 때 그 하방으로 이렇게 강한 고정력의 그
강한 고정력을 갖다가 세포와 그 다음에 이 그루브 사이에서 얻을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끼 실험을 한번 보면 이쪽 부위, 이 마이크로 그루브가 있는 이쪽을 갖다가 좀 더 한 4주 정도 지났을 때를 이제 확대를 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와 같이 마이크로 그루브가 있는 주변으로 이 서컴퍼렌셜 파이버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한 4주경에. 그러니까 좀 빨리 만들어지고 또한 이 고정력 자체가 굉장히 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임플란트는 그 치아에 인베이드 되는 그러한 뭐 서페이스 파이버 같은 그러한 자연치에서의 그러한 파이버들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 주변에 이렇게 서컴퍼렌셜하게 돌아가는 그러한 정도의 파이버만 만들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임플란트 일종의 취약점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렇게 커프가 길어지면서 이거 그루브를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 이 그루브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서컴프레션 파이브 자체도 그 이 표면에 굉장히 강한 부착들을 이루어서 상방으로부터 오는 그 이리테이션에 이런 데에 저항을 잘 할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되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임플란트의 강도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유한요소 분석법을 이용을 해서 시뮬레이션한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RE 임플란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투피스 임플란트인 미니 임플란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메조 임플란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RE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스트레이트한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응력이 집중이 되는 부위가 어차피 이게 원바디 임플란트이면서 스트레이트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응력이 집중되는 부위가 적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임플란트들은 이렇게 스레드 부위에 응력이 집중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압축 강도를 측정을 해보면 RE 임플란트에 비해서 RE 임플란트가 다른 임플란트에 비해서 상당히 강한 그러한 강도를 가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에 응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설계를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이러한 GBR을 했던 형태들에 비해서 스레드의 깊이가 깊어지기 때문에 구강 내에서의 그 구강균과의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스레드 주변에 본로스가 적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커넥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 임플란트 커넥션은 기본적으로 익스터널 커넥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상악 전치부든 뭐 하악 전치부든 간에 일반적으로는 인터널 커넥션을 추천을 하고 있고 그것도 이제 플랫폼 스위칭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추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익스터널로 만들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익스터널 타입의 커넥션이라고 하더라도요. RE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크라운의 마진이 이쯤이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마진을 보는 이쯤에 있다고 봤을 때 사이의 거리가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바이올로직 위스라든지 뭐 아니면 익스터널 커넥션의 움직임에 의해서 생기는 서스리제이션의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형태의 임플란트에서 익스터널 타입의 커넥션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한 인터널 타입에 비해서 익스터널 타입이 사실은 보철물을 제작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편한 면들이 좀 있지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헥사 부위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이 헥사 부위의 높이가 한 1.65mm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거에 썼던 아니면 지금도 쓰고 계신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일반 임플란트의 헥사 부위의 높이가 한 0.7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높이에 비해서 접촉 면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버트먼트와의 굉장히 강한 고정력을 갖다가 결합력을 갖다가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주 평행한 형태가 아니라 5도 양쪽 5도 5도에서 10도 정도의 테이퍼링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결하기도 좀 쉽고요. 그 다음에 공차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서 공차에 의한 어버트먼트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애니리치 임플란트 인터널 타입이긴 합니다만 거기서도 이런 10도 정도의
각도가 있는 커넥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NLH의 커넥션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뭐 익스터널 타입은 그 반대로 만든 것이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10도 정도의 이런 그 테이퍼링을 가졌을 때 굉장히 강력한 결합을 제공할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뭐 이제 그 임플란트의 그 옵션들을 보면 그 이제 임플란트 코어의 크기에 따라서 2.8 코어와 3.2 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립 위치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골질에 따라서는 마찬가지로 그 스레드가 일반 스레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나이프 엣지가 더 세게 강화되어 있는 딥 스레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임플란트를 이제 좀 나누어 보면 이 임플란트의 스레드의 길이는 5mm, 7mm, 9mm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홀수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 커프의 길이는 4, 6, 80으로 이렇게 짝수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커프와 스레드의 길이를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이제 우리가 뭐 명칭을 부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4.3에 7 주세요. 뭐 이렇게 일반 임플란트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RE 임플란트는 양쪽 끝에 하나씩 더 붙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2.8은 코어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임플란트의 직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은 스레드의 길이가 되겠고요. 이 6이라고 하는 것은 그 커프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3에 7에 6을 주세요.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끝에 이제 DT가 붙는 경우는 이제 상악이라든지 이렇게 골질이 약한 경우에 이제 좀 더 이렇게 강한 고정력을 얻을 수 있는 딥스레드 임플란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2.8코에 4.3에 7에 6 DT를 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처음 들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아우 저거 너무 복잡한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조금만 사용을 하시면 스텝들과 익숙해지시면 크게 문제 없이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아리 임플란트의 대략적인 그 형태라든지 그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럼 이제 이것을 어떻게 식립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그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토콜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로 해야 될 것들은 이제 이와 같은 그 광범위한 고래 흡수가 있는 그 나이프 엣지의 상악 전치 경우에 먼저 일단 CT를 찍겠죠. CT를 찍고 나서 기본적으로 일단 전체 길이를 측정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길이가 대략 한 13mm 정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뭐 이건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의 사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그 커프의 높이를 정하는 것이죠. 이 커프의 높이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CT상에서 대략 커프의 높이를 정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조금 익숙해지면 사실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그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본 캘리퍼가 있습니다. 이 캘리퍼의 그 폭이 한 5m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RE 임플란트에서 그 요구하고 있는 최소한의 그 본의 폭경이 한 5mm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5mm 되는 지점에 캘리퍼를 집어넣게 되면 이 부위가 이제 스레드가 들어갈 부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상부가 이제 커프의 높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금의 윗부분이 이제 그 눈금의 숫자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이제 일치하기 때문에 이 케이스에서는 6mm 정도의 커프의 높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임플란트를 이제 정리를 하면 커프가 6mm 정도가 되기 때문에 토탈 13mm에서 커프 6mm를 제하면 스레드의 길이는 한 7mm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에 6 정도의 임플란트를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이제 이니셜 드릴링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렌스 드릴을 이용을 해서 이니셜 드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니셜 드릴의 그 드릴링의 그 포인트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커프의 최상방 부위가 되겠죠. 그 알베올라 본의 최상방 부위가 되겠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보시면 커프가 6mm짜리 그리고
그 스레드가 7mm짜리 전체 길이는 13mm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릴링을 시작할 때는 전체 13mm의 드릴링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플란트 드릴의 마킹을 보면 이제 이 부위가 13mm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릴을 조금 살펴보면 마킹은 5, 7, 9, 11, 13, 15, 17, 19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마킹이 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줄무늬가 있는 것들이 9하고 11 사이의 구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까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13에서 15mm 구간이 되겠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이 부위 13에서 한 15mm 정도가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게 되는 구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이니셜 드릴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임플란트의 길이, 드릴링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 방향을 갖다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측정을 하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면 드릴링의 길이가 좀 길기 때문에 이렇게 디렉션 인디케이터를 이용을 해서 패스라든지 뎁스를 갖다가 좀 체크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 그림에서는 이제 이렇게 박활적으로 이렇게 디선C를 만드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는 가능하면 이제 드릴링의 방향은 가능하면 팔라탈 쪽에 디선C를 만들어 주는 것들이 좀 더 이제 예우라든지 나중에 이제 고리식을 하기에도 좀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디렉션 인디케이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6파이 정도의 디렉션 인디케이터가 있고요. 뒤에 가면은 2.9파이 정도의 디렉션 인디케이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릴링을 하는 과정에서 두 번 정도의 패스를 갖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것들이 처음에 익숙하기 전까지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패스를 측정을 했을 때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면 이와 같은 린데만 드릴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마킹은 똑같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패스를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드릴링을 하고 나서 이 팔라탈 쪽이나 바칼 쪽에 이제 끝부분의 본들이 너무 날카롭거나 해서 이런 것들이 보철이라든지 힐링에 이제 방해가 된다면은 이런 프로파일 드릴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프로파일 드릴을 이용을 해서 평탄화 시켜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순차적으로 드릴링을 하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2.5, 뭐 2.9, 그래서 만약에 3.5 직경에 우리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한다면은 2.9 정도까지 드릴링을 하고 2.9 정도의 디렉션 인디케이터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면 되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이 마운트와 그 다음에 이 커프의 색깔을 갖다 이용해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운트는 이 골드 색깔이고요. 커프는 회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 부위가 그 본 탑하고 이렇게 맞춰지도록 그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들이 일단 기본적인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들은 뒤에 가서 제가 케이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서 보시면 이 마운트와 그 다음에 커프가 만나는 이 부위가 레지듀얼 남아있는 본의 탑의 위치를 지키는 이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인 그 식립 깊이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이렇게 마운트를 갖다가 분리를 하시면 되고요. 마운트가 분리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그 마운트 안에 있는 그 커버 스크루를 제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그 리무버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이 드라이버를 이용을 해서 역방향으로 다시 돌리시면 마운트는 쉽게 분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분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뭐 힐링이라든지 커버 스크루를 갖다가 체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바칼 쪽에 이제 컨투어링을 위한 잘 녹지 않는 본을 이용을 해서 컨투어리제이션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임플란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5mm 그 스레드에서는 커프가 이렇게 46, 80이 있고요. 7mm 스레드에서도 46, 80이 있습니다. 그리고 9mm 스레드에서는 468 정도까지의 스레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환자분 사진입니다만은 뭐 그 4.0 직경의 3.2 코어 4.0 직경의 7의 4의
R 임플란트를 식립을 한다면 토탈 길이가 11mm 정도이기 때문에 전체 11mm 정도까지 이렇게 드릴링을 하게 되고요. 스레드가 들어가는 부위는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 부위는 아마 디선씨가 생겨지게 되거나 뭐 안 생겨도 관계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부위는 이제 커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부위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R 임플란트는 보시다시피 대략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픽처의 다이아메터가 한 3.5가 있고 4.0이 있게 되고요. 이때 이 코어의 다이아메터는 한 2.8이 3.5인 경우에 2.8이 되고요. 4.0 직경에서는 코어 다이아메터가 3.2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레드의 길이, 그 다음에 커프의 길이, 그리고 이제 이 플랫폼의 다이아메터는 3.2 정도가 됩니다. 앞에 그림에서 보시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커프의 직경이 되겠습니다. 커프의 직경은 3.2로 동의를 합니다. 그 굵은 임플란트든 가는 임플란트든 간에. 그래서 한 3.2 정도가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보시다시피 여기가 코어의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이제 그 이지포스트를 이용해서 기성 그 보철물들을 제작하실 수도 있고요. 뭐 앵글드 어버트먼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 전치부와 같이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솔리드 어버트먼트를 이용을 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캐스팅을 해서 이런 그 커스터마이즈드한 어버트먼트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또 한 가지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해야 될까요? 그 화학 전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치아의 간격이 되게 좁기도 할 뿐더러 치아의 서비칼 쪽에서의 그 간격이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이제 그 일반적인 보철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게 그 다른 자연치들에 비해서 이렇게 투박한 형태의 서비스 쪽의 모양들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아지게 되죠. 근데 이제 R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솔리드 어버트먼트를 이용을 해서 만들게 되면은 비교적 그 자연치에 가까운 그 서비컬 형태를 재현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도 하나의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임프레션 뭐 뜨는 방법들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이것이 이제 R 임플란트의 키트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R 임플란트의 뭐 서지컬 가이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마무리를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R 임플란트를 이제 대하시거나 하시게 되었을 때 선생님들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생각하시는 의문점들이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가장 많이들 이제 생각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저러면 딥파켓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파절에 대한 강도는 괜찮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하셨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임플란트가 저렇게 깊이 식립이 되었을 때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크라운 임플란트 레이시오가 길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또 문제는 없을까?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크라운의 길이가 좀 길어지거나 아니면은 그 롱 클리니컬 크라운 형태의 이제 그 상부 그 보철이라든지 상부의 형태가 이루어질 텐데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없을까? 뭐 이런 정도가 이제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생각하시는 의문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딥파켓과 파절 강도는 뭐 앞에서 뭐 거의 설명을 다 해드렸었는데요. 요즘 챗GPT가 이제 유행이고 또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제가 이 챗GPT에다가 임플란트 진지발 썰코스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옵티멀한 진지발 썰코스의 뎁스가 얼마 정도일까 하니까 뭐 우리가 대부분 다 알고 있다시피 한 3mm나 그 이하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빙 뎁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이 프로빙 뎁스가 결국은 이제 파켓 뎁스하고 좀 연관이 많이 있겠지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제가
찾아본 논문에서는 이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의 진단을 하는 경우에 이 BOP, 그러니까 그 프로빙을 할 때 블리딩이 있는 것과 함께 프로빙 뎁스가 한 6mm 이상이면서 본노스가 한 3mm 이상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라고 진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논문들을 좀 정리를 해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건강한 임플란트 뮤코자의 프로빙 뎁스 같은 경우에 보통 4mm 이상인 경우가 거의 한 60% 이상이고요. 6mm 이상인 경우도 거의 한 20% 가까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18년 이상 잘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성공적인 임플란트에 있어서도 이 PPD가 9mm 이상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임플란트 주변의 파켓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러한 파켓이 그 임플란트 기능에 주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딥파켓의 그 영향들이나 생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RE 임플란트에 있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 매직 커프의 그 하이팔리싱 되어 있는 그러한 그 표면으로 인해서 일단 플러그의 침착이 적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이런 셀라이크 그루브가 있어서 그 연조직과 그다음에 이 그루브 사이에 굉장히 강한 이런 결합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 진제바가 리세션 되는 데에 그 어떤 리미트 라인을 제공한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절에 대한 부분들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RE 임플란트가 다른 임플란트들에 비해서 강한 그 물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그 주로 이것이 이제 상악 전치부라든지 하악 전치부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 교합력이 아주 그렇게 큰 부위들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이 RE 임플란트의 그 파절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너무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 그 그림을 좀 동영상을 좀 살펴보지요. 미니 임플란트에 이지 포스트를 세운 그 파절 강도를 실험한 그 동영상하고요. 그다음에 RE 임플란트에 이지 포스트를 세운 그러한 경우에서의 파절 강도를 실험한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RE 임플란트의 파절 강도가 더 강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롱 CI 레이시오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깊이 식립이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롱 CI 레이시오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문헌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블랜스가 발표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꽤나 이제 많이 인용되기도 하고 또 그 CI 레이시오 쪽에서는 이제 정리가 잘 된 논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CI 레이시오가 서바이벌, 임플란트의 서바이벌이라든지 컴플리케이션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대한 그런 시스테믹 리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아나토미컬 CI 레이시오와 이 클리니컬 CI 레이시오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왼쪽 부분에 그 아나토미컬 CI 레이시오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 풀크룸 라인을 갖다가 그 임플란트의 마진, 임플란트 크라운의 마진, 그러니까 임플란트 어버트먼트가 커넥션 되는 이 부위가 풀크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까지를 아나토미컬 크라운 랭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비율을 아나토미컬 CI 레이시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클리니컬 CI 레이시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이 풀크룸 라인이 그 알베올라 본과 임플란트가 접촉하는 그 가장 코로날 파트, 여기가 이제 풀크룸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클리니컬 크라운 랭스라고 하고 거기에 따른 CI 레이시오를 클리니컬 CI 레이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이 이제 풀크룸 라인이 되겠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 풀크룸 라인이 이 아나토미컬 크라운에서의 풀크룸 라인은 강력한 풀크룸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시멘테이션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스크루로 조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 그 클리니컬 크라운에서의 그 이 풀크롬 라인은 본과 임플란트의 결합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합력을 가해졌을 때 영향을 받는 풀크롬 라인은 이 부위다. 그래서 좀 더 임상적으로 리얼리스틱한, 그러니까 실질적인 부분들은 클리니컬 CI 레이시오가 좀 더 임상적으로 유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리니컬 크라운 랭스, 클리니컬 크라운 랭스는 뭐 선생님들께서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CI 레이시오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리뷰 논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견해들을 다양하게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영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숏 임플란트를 아무래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CI 레이시오가 크게 되겠죠. 그래서 롱 CI 레이시오가 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의 서바이벌 레이스를 봤을 때 그 픽처가 긴 그러한 숏 CI 레이시오하고 거의 비슷하였다. 서바이벌 레이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논문들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와 반대로 이 CI 레이시오가 증가할수록 변연골의 소실이 증가하였다. 그래서 이 CI 레이시오가 증가되면 크라운 크레스탈 본노스가 더 올라갔다, 더 위험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논문들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뒤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CI 레이시오보다는 사실은 크라운 랭스가 더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라운 CI 레이시오가 어떠하든 간에 이 크라운 랭스에 의해서 메카니컬한 변화들이 생길 수가 있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논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런 다양한 CI 레이시오에 대한 견해들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시간 관계상 일단 결론만 좀 살펴보면 결국은 이 논문에서 그 시스테믹 리뷰를 다 해봤을 때 CI 레이시오는 그 크레스탈 본너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아티클에서는 그 CI 레이시오가 더 커질수록 오히려 크레스탈 본너스가 더 적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케이스들 중에 이런 증례들을 좀 경험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CI 레이시오라고 하는 것들이 크레스탈 본노스에 특별히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문은 결국은 이제 이 CI 레이시오 중에서 그러면 어떻게 중요한 것들이 결국 이제 싱글 크라운이겠죠. 뭐 여러 가지를 심어 놓고 뭐 여러 개를 심어 놓고 묶었다. 뭐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싱글 크라운일 때 과연 이 CI 레이시오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하는 것들이 또한 관심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이제 그 추적한 그러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시간관계상 결론만 좀 살펴보면 결국은 그것도 구치부에서 또 싱글 크라운에서도 이 CI 레이시오가 클리니컬 그 퍼포먼스에 특별히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CI 레이시오와 마지널 본너스라든지 임플란트의 기능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는 것들이 대체적인 컨센서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논문은 이 CI 레이시오와 관련해서 그 보철물 마진에 설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논문은 그 임플란트하고 어버트먼트 컴플렉스의 그 마지널 본노스에 대한 영향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임플란트 어버트먼트 컴플렉스라고 하면 이제 결국은 그 커넥션의 방법을 그러니까 픽스처와 임플란트와의 어버트먼트와의 커넥션의 그 방법에 따른 그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S라고 하면 이제 플랫폼 스위칭, 그 다음에 PM이라고 하면 이제 플랫폼 매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TS라고 해서 티슈 레벨 임플란트. 이런 그 커넥션의 어떤 방법들이 그
그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이 마지널 본로스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면서 또 한 가지 더 이제 이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은 그 임플란트 크라운 마진의 위치가 만약에 그 바이오로직 위스를 침범을 하게 되면 결국은 마지널 본너스를 일으키게 된다. 이런 부분들도 비중 있게 언급을 이 논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와 같이 티슈 레벨 임플란트, 그러니까 ITI 임플란트라든지 지금 RE 임플란트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PM 플랫폼 매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버트 조인트 형태로 주로 이제 익스터널 타입의 임플란트가 되겠죠. 그러한 형태의 임플란트, 그다음에 이제 PS라고 해서 플랫폼 스위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임플란트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임플란트의 마진이 그 임플란트 주변에 있는 이 바이오로직 위스를 침범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 마지널 본노스로 이어질 수가 있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플랫폼 스위칭 임플란트들이 뭐 마지널 본노스가 가장 적고 뭐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그림에서 보면 이 크라운 마진이 여기 있는 경우에 본노스가 이렇게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엑스레이 사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시간 관계상 일단 결과만 좀 살펴보면 임플란트 보철물의 마진의 위치를 중심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결국은 이제 크라운 임플란트 어버트먼트의 마진의 위치는 그 마지널 본노스에서 이제 그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은 이제 반대적인 그 연관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다 그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이 마진의 위치가 본하고 더 가까워질수록 감소되면은 더 가까워질수록 마지널 본의 로스는 더 증가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그 또 다르게 이제 언급하고 있는 변수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PPD, 즉 Proving Pocket Depth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켓 뎁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마지널 본너스와 연관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그 딥파켓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BOP, 그러니까 블리딩 온 프로빙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지널 본너스와 크게 연관이 없었다. 뭐 이제 그렇게 또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세 가지 타입의 이제 그 연결 형태를 보면 일단 PS 같은 경우에는 마지널 본노스가 가장 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일반적이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 이제 플랫폼 매칭, 그 익스터널 타입 같은 부분들이죠. 이런 경우에는 뭐 가장 많은 본노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티슈 레벨 임플란트, 그러니까 RE 임플란트라든지 그 다음에 ITI 타입 임플란트들은 뭐 중간 정도의 본노스를 보여준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부분 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와 더불어 이제 이 마지널 본노스에 있어서의 그 크라운의 마진의 위치에 따른 것들을 좀 살펴보면 대략 메지알이나 디스탈 토탈에서 한 3.9, 그러니까 0.395, 그러니까 한 0.4 정도의 그 본노스가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런 프로빙 뎁스, 파켓 뎁스는 0.09 정도죠. 그리고 BOP 같은 경우에도 0.2 정도의 마지널 본노스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들에 비해서 마진의 위치 이런 부분들이 그 마지널 본노스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을 좀 살펴보면 마지널 본노스는 결국은 이러한 크라운 마진의 거리가 감소될수록 크라운과 알베올라 본과의 거리가 감소될수록 더 증가하는 경향들이 있게 되고요. 이러한 그 크라운 마진의 위치는 그 모든 타입의 임플란트에 있어서 마지널 본노스의 스타빌리티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플랫폼 스위칭이든 플랫폼 매칭이든
티슈 레벨 임플란트이든 간에 모든 타입에 있어서 크라운 마진의 위치를 설정하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러한 ITI 타입이라든지 이 아리와 같은 타입의 임플란트들은 크라운 마진에서 뭐 그 알베올라 본 사이의 거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 알베올라 본의 로스라든지 마지널 본의 로스의 영향은 거의 없다. 그러한 또 장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이제 롱 크라운이 되었을 때, 뭐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롱 클리니컬 크라운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헌이 되겠습니다. 리산이 발표한 논문이고, 이 논문에서 이제 CI 레이시오와 더불어 그 클리니컬 하이트 스페이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따른 그 임플란트의 스트레스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CHS, 그러니까 크라운 하이트 스페이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앞에서 말씀드린 이 클리니컬 크라운 랭스와 거의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CHS가 그 정의를 먼저 일단 말씀을 드리면 알베올라 크레스터에서 그 다음에 오클루잘 플랜까지의 거리, 디스턴스를 이 CHS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것들 이제 역학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이 CHS가 한 1mm 정도 증가를 하면 버티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본 서비칼 쪽에서의 그 로딩이 한 20% 정도 증가한다. 뭐 이제 그렇게 칼미시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실험 논문에서는 이제 뭐 물론 이제 아리 임플란트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100%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익스터널 타입의 임플란트에서 이와 같이 어버트먼트를 갖다가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크라운의 길이를 이렇게 다양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CHS가 대략 10 정도가 되는 크라운, 그 다음에 CHS가 15 정도가 되는 크라운, 그 다음에 CHS가 17 정도가 되는 크라운, CHS가 20 정도가 되는 크라운, 이렇게 다양한 크라운의 길이를 가지고 실험을 해서 이와 같이 이렇게 로딩을 가해서 이제 어떤 결과들이 있는지를 본 그런 실험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각관계상 이 논문의 결과만 좀 살펴보면 일단 이 크라운 하이트 스페이스가 10인 경우, 15, 17.5, 20인 경우를 나누어 봤을 때 이 그 마이크로 스트레인이 이렇게 0이라고 하는 것들은 수직적인 힘이 가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기울어져서 바칼 쪽에서 30도, 팔라테럴 쪽에서 30도 이렇게 이제 비슷한 힘을,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주로 고학내 환경하고 사실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힘을 가했을 때 보면 보시다시피 10 정도일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15 정도부터 갑자기 굉장히 이 수치가 많이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부터 20까지는 아예 이제 그 임플란트가 크라운이 이렇게 탈락이 되면서 스크류가 파절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략 이 CHS가 한 15 이상이 될 경우에 임플란트 보철물에 페일이 생길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뭐 결국은 임플란트의 길이는 그렇게 그 크라운의 이런 그 높이를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의 길이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본과 임플란트 사이에 컨택되는 부위에서의 그 강도라는 것이죠. 그 강도가 이렇게 본하고 임플란트가 강하게 서비칼 쪽에서 이렇게 그 접착이 되어야지만 이 스트레스가 디스트리뷰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그 일반적인 스레드보다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나이프 스레드라든지 딥 스레드가 강력한 초기 고정을 주고 또한 그 이후에도 그 고정력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CHS가 큰 경우에 굉장히 유리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은 임플란트의 그 본로스라든지 뭐 그런 그 퍼포먼스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들은 이러한 CI 레이시오보다는 이 CHS, 그러니까 클리니컬 하이트 스페이스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더 그 기계적인 그러한 컴플리케이션과 연관이 더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HS가 15mm 이상이 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보철적인 문제라든지 크레스탈 본노스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뭐 스크루 루징이라든지 프랙처, 그다음에 크레스탈 본노스, 보철적인 보철물의 파괴,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증가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의 결론을 살펴보면 이 뭐 다른 것들은 이제 시간 관계상 정리를 넘어가도록 하고요. 중요한 이 CHS가 CI 레이시오보다는 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바이오메카니컬하게 임플란트의 그 퍼포먼스와 관련해서 좀 더 중요한 개념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런 RE 임플란트라든지 뭐 BDC 임플란트라든지 아니면 이런 광범위한 이제 고래 흡수가 있는 케이스에서 결국은 어느 정도는 이러한 그 익세시브한 CHS가 이제 생길 수밖에는 없겠지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그러면 우리가 해결책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뭐 시간 관계상 이 논문의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컨센서스 컨퍼런스가 되겠습니다. 크라운 하이트 스페이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칼미시 등이 이제 컨센서스 컨퍼런스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캔틸레버를, 그러니까 버티컬 캔틸레버를 갖다 크게 만들어주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버트먼트를 이제 좀 길게 만들어줘서 그 상부에 그 남아있는 보철물이 혼자 있게 되는 그 부위를 갖다가 좀 줄여주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익센트릭 무브먼트를 할 때 그 저항을 갖다가 줄여주라는 것입니다. 업셋 로딩을 줄여주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제가 뭐 사실 강조하고 싶은 것들은 결국은 이제 임플란트 개수를 늘려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이제 뭐 박광훈 선생님께서도 이제 전치부 아리 강의에서 개수를 많이 늘릴 수가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시고 있고요. 저도 이렇게 광범위한 임플란트 보너스가 있는 케이스라면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또 이제 아리 임플란트의 개수를 좀 늘려주는 것들이 이러한 광범위한 CHS, 그러니까 긴 CHS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임플란트의 직경도 3.5보다는 가능하면 4.0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린팅을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진료하시면서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뭐 이런 복잡한 논문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머리가 아프셨을 것 같은데 제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제 임상정례 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쉽게 하기라는 그 토픽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례 위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네 번째 정례는 그 좁은 폭경이 있고 그 다음에 순축과 고개층 치조골의 높이 차이가 한 6mm 이상인 정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이제 이렇게 내원을 하셨고요. 21번에 이제 그 파절이 일어나서 발치를 하고 이제 1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트가 괜찮아서 포스트를 해서 이렇게 수복을 다시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기다려서 힐링을 이제 일단 먼저 이루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CT상에서 보시면 이와 같이 여기가 순측이고 여기가 팔라탈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이 차이가 많고 골폭도 상당히 좁은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이 베이잘본만 거의 남아있는 그러한 정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열었고요. 다행히 이 케이스에서 이제 D선신은 굉장히 컸지만 그 치관골들이 인접치의 치관골들이 높이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어서 비교적 쉽게 수술을 했던 그러한 정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번 부위에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광범위한 골흡수가 있게 되죠. 우리가 뭐 흔히 만나게 된 그런 증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순구개측으로 이렇게 차이가 큰 경우에는 사실은 임플란트 식립 깊이를 잡기가 굉장히 좀 이렇게 까다롭지요. 그리고 그 높이에 따른 또 지배화를 하기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상악 전치부 같으면 한국인들 같으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런 CTG가 필요한 케이스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뭐 가능하면 팔라탈 플랩 상악 전치부에서는 이런 그 팔라탈 쪽에 진지바이 두께가 한 3mm 이상으로 두껍기 때문에 CTG를 어느 정도 채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TG를 채취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아리 임플란트를 통법대로 이렇게 하고 나서 이 뭐 간단하지요. 여기 그 디선씨가 있는 부위까지 스레드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립이 되었고요. 이게 제가 이제 첫 케이스라서 사실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갔었어야 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뭐 이렇게 이제 그 본 탑하고 커프의 탑을 맞추려고 이렇게 수술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CTG 했던 것들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바인 보온으로 본그раф트를 하고 이렇게 마무리한 그런 증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이 되었고요. 보시면 이렇게 그 D선시 부위까지 스레드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임플란트가 식립이 된 그런 증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프레션 뜰 때 엑스레이 사진이 되겠고요. 익스터널 타입이라서 이런 형태의 보철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CTG가 된 것들 아직 완전히 이제 힐링이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연조직의 회복들은 많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최종 보철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달 정도 마무리를 했고요. 뭐 특별히 GBR이라든지 뭐 그런 복잡한 술식은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9개월 정도 지났을 때 사진이 되겠습니다. 뭐 아주 아름답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러한 파필라들도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생성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좀 더 자연스럽게 리모델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증례 5번째 증례는 그 하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순축으로 이렇게 본브릿지 형태로 상부에 조금 본이 약간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하방에 이제 광범위한 순축의 골판의 흡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슬쭉 골판은 거의 대부분 흡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에서는 이제 인접 자연치의 치관골, 인터프록시말 본이 식립 깊이의 가이드가 되는 그런 증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은 이제 모빌리티가 심하고 많이 부어서 이렇게 내원을 하셨고요. 그래서 발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술전 CT를 보시면 링구알 쪽의 본들은 거의 대부분 순축 골판이 이만큼이 녹아 있고요. 그다음에 순축에는 이렇게 끝부분에 상부 쪽에 약간의 본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하방에는 이렇게 그 순축 골판이 이렇게 흡수가 되어 있는 그런 증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랩을 열고요. 설책에 보시면 이렇게 인터프록시멀 본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슬쩍 골판에 흡수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순축 골판도 보면 이렇게 본브릿지 형태로 조금 남아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이렇게 많이 흡수가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례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뭐 이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임플란트로 식립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식립 깊이를 정하고 또 거기에 따른 GBR을 하는 그런 복잡한 치료들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스레드 부위가 거의 이제 이런 디선시 있는 부위까지 그냥 식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릴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레드가 이제 그 바칼이나 그 링구알 쪽의 디선시 깊은 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식립이 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즉시 식립에 가까운 케이스에서는 결국은 이제 그
어려운 부위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위들은 이 커프의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커프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이제 인접 자인치가 있는 경우에 그리고 치간골이 괜찮은 경우라면 그 인접 자인치에서 커프에서 인접 자인치에서 한 3mm 하방 정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임플란트의 식립 깊이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그렇게 이제 커프를 위치시키면 되겠습니다. 그 핵사의 탑이 아니라 커프의 위치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준으로 식립을 하시면 비교적 심미적인 결과들을 얻으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인접 자인치의 치간골이 여기 있으면 커프는 대략 한 3mm 하방, 뭐 즉시 식립 같으면 4mm까지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이 디펙이 있는 그러니까 골판에 흡수가 되어 있는 그 최하방 부위까지 스레드가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는 커프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위에 본그라프트를 해주는 그런 형태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시면 굉장히 심플한 수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이 서비칼 부위에서의 그 메조디스탈 그 크라운의 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뭐 상악부터 쭉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이 하악 같은 경우에 제일 센트럴 인사이저는 3.5, 그 다음에 라테랄이 4.0, 그 다음에 캐나인이 한 5.5가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센트럴 인사이저 같은 게 상당히 좁은 것들, 중절지 같으면 좁은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폭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좀 뭔가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형태의 하악 전치부에 보철물들을 만들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 아리 같은 경우에는 아리 커프의 플랫폼, 그러니까 그 아리 커프의 그 직경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한 3.2mm 정도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그 센트럴 인사이저보다도 적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리 커프를 이용을 해서 뭐 솔리드 어버트먼트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일반 그 커스터마이드 어버트먼트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그 자연치에 가까운 서비칼 부위를 가질 수가 있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가 뭐 솔리드 어버텀을 쓴 것은 아닌데 비교적 인접치와 비슷한 서비칼 형태를 보여주는 그러한 보철물들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이제 서비칼 레진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비교적 괜찮은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철물 완성했을 때의 임플란트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14번 증례가 되겠는데요. 물론 뭐 지금은 이제 BDC가 나와서 이제 그 아리 임플란트를 14번에 쓸 일은 별로 없겠지만 이때만 해도 이제 아리 임플란트를 사용을 했을 때고요.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가 되겠습니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발치 즉시 식립에 관심들이 많아서 이러한 경우에 구치부의 골판에 광범위한 흡수를 보인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14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발치를 하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박할 쪽보다는 구개 측에서 이렇게 그 본의 흡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식립은 주로 이제 팔라탈 쪽으로 이렇게 열어서 하는 것들이 좀 더 편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발치를 하고 이렇게 팔라탈로 이렇게 플랩을 열고요. 그 다음에 프루빙을 해보면 굉장히 깊이까지 프루버가 들어가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라탈에서 열고 그 다음에 스레드가 이 그 골판이 녹아있는 부위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드릴링을 하고 그래서 그 즉시 식립을 할 때 뭐 아니면 이제 딜레이드 타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리 임플란트의 식립 깊이는 앞에서 대략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스레드는 결국은 10개가 있다면 그 10개의 깊이만큼 스레드를 식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스레드 파트는. 그리고 커프 파트는 인접 자연치의 치간골에서 한 3mm 하방, 즉시 식립 같으면 한 4mm 하방까지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아리 임플란트를 이렇게 식립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즉시 식립은 이렇게 개방창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원칙이죠. 그래서 임플란트는 이렇게 식립이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팔라탈 쪽에 흡수가 되어 있는 부위까지 스레드가 들어간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개월 정도 지났을 때 사진이 되겠고요. 그래서 커프 높이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인접 치간골에서 한 3mm 하방 정도의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철은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이렇게 마무리하였습니다. 뭐 비교적 괜찮은 그 컨투어를 보이고 핑크색도 괜찮은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뭐 보철을 하고 나서 찍은 엑스레이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증례는 그 임플란트가 페일이 되고 나서 심은 그런 그 아리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회복한 그런 증례가 되겠습니다. 환자분이 이제 이렇게 내원을 하셨고요. 그래서 전치부에서 이런 브릿지가 모빌리티가 있어서 뭐 이렇게 그 스프린팅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모빌리티가 심해져서 일단 이 세 개를 발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이게 이제 11번하고 이제 21번을 식립을 하게 되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뭐 전치부 즉시 식립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치조골의 장축과 그다음에 치아의 장축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임플란트 식립 그 방향을 잡기가 그렇게 간단치는 않은데 정리를 하면 이제 사실은 이 치아의 그 장축에 평행하게 그 대신에 더 팔라탈 쪽으로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해 주는 것들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2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전치부에서 이런 그 즉시 식립이 까다로운 이유는 이 그 남아있는 보온들이 굉장히 폭이 좁다라는 것이죠. 거의 뭐 치아하고 이렇게 평행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또 수술이 좀 까다로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즉시 식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팔라탈로 이렇게 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팔라탈 쪽으로 최대한 특히 이제 22번 같은 골폭이 좁기 때문에 최대한 팔라탈로 드릴링을 해주고요. 그리고 뭐 CTG를 뭐 좀 뛸 수 있으면 이렇게 좀 떼어서 이 팔라탈 플랩에서 좀 CT를 띄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일반적인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CTG도 좀 해주었고 그 다음에 마무리한 그런 증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조골의 장축보다 치아의 장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11번은 했고요. 그다음에 22번 같은 경우에는 이 치조골 폭이 좁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팔라탈 쪽이 상당히 얇은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을 팔로우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22번 부위 임플란트가 모빌리티가 생기면서 페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 팔라탈 쪽에 그 골판들이 흡수가 일어나면서 얇았기 때문에 흡수가 일어나면서 임플란트가 이제 실패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사실은 이제 이것을 일반적인 임플란트로 회복을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고 이렇게 팔라탈 본이 녹아 있다면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그러한 케이스가 될 텐데요. 그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고 이제 그라니션 티슈를 제거를 하고 이 마찬가지로 고개 측 골판이 이렇게 흡수가 되어 있으면 이 흡수가 되어 있는 부위까지 드릴링을 해서 스레드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아리 임플란트를 식립을 한 그런 증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팔라탈 쪽에 흡수가 되어 있는 이 부위까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굉장히 뭐 수술은 심플하게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처음에 수술했을 때 이런 정도였었는데 물론 임플란트 식립 깊이는 좀 더 깊어지는 그러한 형태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립이 되었고요. 최종 보철은 뭐 이렇게 마무리가 된 그런 증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증례도 마찬가지로 이제 22번 임플란트에 페일이 난 증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 임플란트를 쭉 쓰면서 느끼는 것들이 우리가 물론 뭐 골판에 흡수가 많다든지 뭐 광범위한 흡수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도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임플란트가 페일이 난 케이스들 참 환자들한테도 저희가 술자 입장에서 난감할 수도 있고 또 좀 스트레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심플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한 가지 또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3.5 직경의 그 임플란트가 이렇게 파절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본흡수가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랩파인 드릴을 이용해서 이제 제거를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금속 그 파티클들이 좀 튀면서 이렇게 좀 그 이러한 형태의 그 타투처럼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연조직도 이렇게 좀 꺼져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나서 힐링을 하고 나서 보면 이렇게 팔라탈 쪽에 마찬가지로 많은 흡수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 임플란트는 이렇게 페일 증내에서 뭐 바칼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팔라탈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래서 그 트랩파인으로 제거를 하고 났을 때 디펙이 커진 경우에 유용하게 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보신 거하고 거의 수술은 동일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팔라탈에서 좀 CT를 채취를 하고요. 그다음에 스레드까지 드릴링을 하고 플란트 식립을 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연조직을 다시 붙여주고 봉그раф트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한 그런 직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와 같이 앞에 케이스와 동일하게 이렇게 팔라탈 쪽에 이제 흡수가 되어 있는 부위까지 임플란트가 식립이 된 그런 직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초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타투는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좀 죄송하긴 한데 이렇게 일단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직례가 되겠습니다. 풀마우스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상악 치족을 전반적인 광범위한 흡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좁은 폭경을 보여주게 되었고, 그 다음에 순구개축으로 치조골의 높이 차이가 대략 한 4에서 7mm 정도인 전악 수복 증례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 환자분의 개깅 리플렉스가 굉장히 심해서 여러 가지 광범위한 수술을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러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진시 환자분이 이제 이렇게 내원을 하였습니다. 거의 대체적으로 이제 치아들이 다 흔들리고 있었고요. 그 하악의 몇몇 치아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다 발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치를 하고 이제 하악의 임플란트를 일부 식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악은 한 2달 정도 이렇게 힐링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이렇게 그 광범위한 흡수들 그리고 딱 보면 이렇게 이거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런 그 환자분의 그 앞골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관관계도 보시면 거의 리버스한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그런 악관관계였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전치부 쪽에 먼저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구치부 쪽도 다 이제 본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사이너스 수술을 하기로 계획을 하게 되었고요. 술전 파노라마 상에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14번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이 이런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거의 배잘본만 좀 남아 있는 그리고 알베올라 본은 거의 나이프 엣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3번 같은 경우에도 거의 배잘본만 남아 있고 이게 나이프 엣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12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배잘본만 남아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11번 같은 경우에도 거의 배잘본만 남아 있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21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본이 거의 없죠. 배잘본만 남아 있고요. 22번은 제가 식립을 따로 하지는 않았고요. 21번은 따로 식립을 하지 않았고 22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조금씩은 그래도 여기는 본이 그 10번 때보다는 좀 더 남아 있는 양상들을 보였고요. 23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본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4번 같은 경우에도 앞에 10번 때에 비해서는 그래도 양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14번부터 24번까지를 먼저 식립을 하게 되었고요. 그 중에서 21번, 22번을 제외하고 7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잡기 위해서 R2 게이트를 사용을 해서 위치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드릴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릴링을 하는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드릴링을 해 나가면서 당연히 이렇게 바칼이든 팔라탈이든 이렇게 디선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드릴링을 하고 이제 일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고요. 이렇게 바칼 쪽에 디선시를 만든 이유는 악관관계 때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는 이제 사실 구개측에 드릴링을 해서 10개를 그쪽으로 형성하는 것들이 더 좋은 걸로 추천이 됩니다. 일반적인 정상적인 악관관계라면. 근데 이제 이 케이스 같으면 이제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 리버스한 악관관계가 심했기 때문에 일단 순축으로 10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이런 정도의 디선시가 생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디선시 끝부분까지 스레드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 커프의 탑을 이제 그 알베올라 본의 이렇게 탑에 맞추도록 그렇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는데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것들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뭐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뭐 저도 이제 경험이 좀 더 쌓이면 조금 더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칼 쪽에 본그라프트를 하고 뭐 이렇게 심플하게 마무리한 그런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CHS가 이렇게 커질 가능성들이 있는 케이스들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이제 임플란트 개수들을 늘려주시는 것이 좋고, 아리 임플란트 같으면 그 이 상부에 있는 그 커프의 폭이 3.2 정도로 좁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비교적 여러 개를 같이 심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14번은 이제 이렇게 식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3번은 이제 임플란트 식립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12번 이렇게 식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1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식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1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식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3번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 내절 스페이스 쪽으로 조금 더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었는데요. 한 뭐 2mm 정도 내절 스페이스 쪽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뭐 크게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번도 이렇게 임플란트가 식립이 된 그런 증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기다려서 이렇게 임프레션을 떠서 템포러리를 일단 마무리를 하였고요. 그래서 환자분이 일단 저작을 어느 정도 회복시켜 드린 다음에 나머지 그 구치부 쪽에 이렇게 사이너스 그라프트를 통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보철은 뭐 이런 형태로 마무리한 그런 증례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아리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장점이 있지요. 그 신기 어려웠던 케이스, 그리고 비교적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치조골 퇴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어느 정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파절 이슈도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고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까다로운 수술을 비교적 심플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일단 아리 임플란트의 기계적 특징은 뭐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딥 나이프 스레드라는 것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표면 처리가 엑스피드로 되어 있다, 머신드 서피스가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이 이제 셀라이크 그루브가 있어서 이제 그 진지바의 리미테이션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존 임플란트 대비 한 2배 이상의 임플란트 강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기계적인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리 임플란트의 그 생물학적인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롱 CI 레이시오가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런 것들은 마지널 본노스에 크게 영향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임플란트 크라운의 마진 자체도 또한 크레스탈 본에서 많이 떨어져 있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생물학적 폭행에 의한 마지널 본노스의 영향을 줄일 수가 있어서 임플란트 스레드의 안정적인 그러한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뭐 개인적인 그 광고라고 할까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동안 그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 연수회를 한 10년 가까이 하면서, 또한 그 메가젠 그 케이스 디스커션을 통해서도 이제 강의도 많이 드렸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이번에
부족하지만 이렇게 책을 한 권 내게 되었습니다. 아마 9월 달쯤 나올 것 같은데 선생님들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네요. 예. 크라운 랭스의 증가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크라운 랭스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그 상부에 올라가는 크라운의 길이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라면 결국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리 임플란트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경험들이 많이 쌓이다가 보면은 결국 이제 커프의 길이를 조절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라운 길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라면 스레드까지 식립을 하고 나서 커프를 조금 짧은 거를 사용해 주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그런 부분들은 되게 쉽게 조절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과계 중심 채널 치해신보 TV